네, 이번 시간은 고종과 흥선대원군의 권력 투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고종은 흥선대원군의 아들이고, 또 흥선대원군은 바로 자기의 둘째 적차남이죠. 적차남으로서 또 이재명이 자신의 자기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권력을 아주 상당히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권모술수가 있었던 또 인물이 또 대원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종은 어떤 자주적 노선을 이제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그러니까 지금 근대화의 어떤 개화에 많이 신경을 썼죠. 또 대원군 같은 경우는 조선의 어떤 척허비를 세우면서 외세에 저항하고자, 또 어떤 이 부패된 이 관료들의 이러한 것을 이제는 물리치고 새로운 조선 강력한 왕권이 있는 나라를 또 만들려고 했던, 이러한 것들이 충돌했던 이 인물이 바로 두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아주 살아생전에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지만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첨예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의 사건에서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흥선대원군이 사망했을 때 고종이 문상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치호의 일기에 보면 흥선대원군이 1898년 2월에 이제 아소당이라는 데서 이제 사망했을 때 윤치호라는 대신이 이제 일기에 쓴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은 고종이 대원군에 문상 가지 않아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뭐 이러한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치호는 누구냐면은 이 조선 말기에 이렇게 이제 한성부 파견도 지냈고요. 또 이제 지금 외무부 대신 같은 그러한 직급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이럴 때 교육자, 정치가, 계몽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하면서 독립신문도 창립했을 때 멤버이고, 만민 공동회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정말 많은 활동을 했던 인물이 또 윤치호이죠. 그러나 우리가 강제 병합됐을 때 일본의 이제 귀족원의 이제 귀운이 되고, 또 이제는 자기도 받고 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친일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광복 이후에 사람들이 자기를 친일파로 몰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제 개성에는 자택에서 이제 목숨을 이제 끊게 됐던 사람이 또 이제 윤치호입니다. 그 사람의 쓴 일기에 의해서 보는 것처럼 상당히 아주 고종과 흥선대원군은 최악의 경우로 이제 치닫게 됐던 것이었죠. 왜 고종의 흥선대원군 자기 아버지의 문상도 가지 않고 그랬는지 우리가 한번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은 자기 아버지가 이제 사망했을 때 그래도 국장으로 치르고, 이제 7일장 치르고, 또 상당히 예법에 맞게 이렇게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단지 본인이 자기가 이제 이 문상을 가지 않은 경우죠. 그러니까 보통 이 조선시대 때 이런 자기의 낳아준 아버지의 생부가 대원군인이란 경우가 이렇게 이제 흔치 않으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문상을 가는 것 예법과 가지 않는 예법 이런 것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당시에는 상당히 1898년도에 거의 개화의 문물이 들어오고, 또 이런 개혁적인 이러한 이 왕실과, 또 이제
이 많은 이러한 그 문화와 이러한 것들이 접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예법에 의해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안 갔다기보다는 이렇게 그 고종이 대웅과의 껄끄러운 관계 그리고 최악의 이러한 것에 예 갔기 때문에 가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그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얘기도 전해져요. 비록 그 문상으로 가지 않았지만 그리고 국장에도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 궁궐에서 멀리 이 국장을 마치고 노제로 서대문 이쪽으로 빠져나갈 때 이렇게 고종이 펑펑 울었다라고 하는 뭐 이야기도 전해져 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한 단면을 봤을 때 상당히 이 둘은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는 마지막의 그 순간까지도 만나지 못한 이러한 관계가 됐던 것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평가가 양가로 갈라지는 인물이지요. 조선의 나라를 갖다가 지키고자 수호하고자 나름 자기의 가치관으로서 국가를 지킨 것이고 고종은 또 고종 나름 어떤 세계의 어떤 그 흐름에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자주 근대화시키려고 또 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평가가 아주 그냥 다 다르게 그 많은 사람들이 평가 내리는 인물 중에 하나가 또 이런 흥선대원군의 어떤 그 정책들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그 가졌던 이 생각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인물에 대한 평가도 또 상당히 많이들 사람들이 입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대원군이 이렇게까지 자기 아들을 왕위에 앉힐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조의 삼남 인평대군의 직계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대원군이 그때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왕위에 앉히기 전까지만 해도 비루하고 남루한 이러한 인상으로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아들을 왕위로 앉힐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혈통이 바로 왕실의 피가 흐르는 후손이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그의 아버지 남영군이 정조의 이복 동생이었던 은신군의 양자로 입적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사도세자의 그 아들인 거죠. 하지만 사도세자는 그 세자에서 폐위됐기 때문에 이 정조도 이제는 그 효장세자인가요? 그 사람의 양제로 들어갔고 은신군 같은 경우도 그 계속해서 은신군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숙종의 그 양제로 숙종의 또 그 양제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이제 단자 양제로 들어가서 이제 다 살아나는 것이죠. 이렇게 또 입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은 왕실의 법통으로서는 상당히 손색이 없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이 고종은 익중의 양자가 되어서 즉위를 하는 겁니다. 익종은 누구냐면 잘 익숙하지 않죠. 그 묘호는 사실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조의 아들 첫 번째 아들 효명세자였죠. 그러나 효명세자가 22살이니까 요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그 왕이 그 효명세자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죠. 그분이 이제 헌종인 거죠. 그래서 이 나중에 자기 아버지를 추존합니다. 그래서 바로 익종으로 추존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더 다시 이제 문조로까지도 이제 추존하게 되고요. 바로 그 익종의 부인이 또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신정왕후 조대비라는 그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익중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종은 그 익중의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또 한 번에 그 어떤 그 왕실 후계 법통에 전혀 어긋나지 않고 더욱더 정통성을 갖게 된 사람이 또 그 고종 바로 이명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익종의 효명세자의 아들로서 즉위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제 고종의 이제 왕통 가계를 보면 고종은 우리가 26대 고종, 25대 철종, 그리고 24대 헌종, 23대 순조입니다. 순조와 헌종의 바로 그 사이에 순조의 아들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추존돼서 우리가 익종이란 묘를 올려준 겁니다. 사실상 그 왕의 어떤 왕좌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은 아니었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고종은 바로 그 어떤 그 왕의 정통성,
이런 적통 이런 것을 충분히 이제 그 갖고 있는 자격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주 그 우리가 좀 그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은 고종동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전 대행왕 철종이죠. 그러니까 철종이 그 승하했기 때문에 고종이 왕위에 앉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럼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고종은 철종의 양자로 입적을 해서 그 다음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익종의 양자로 입적해서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25대, 24대 임금을 더 전에 가서 양자로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왕위를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철종 같은 경우는 순조의 양자로 즉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익종의 전 순조의 양자로 즉위했습니다. 그러니까 헌종의 그 적통으로 즉위를 한 게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조대비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익종이 됐기 때문에 효명세자가 익종으로 추천됐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란 이런 호칭을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조대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대비와 익종의 후계 헌종 아래는 후손이 절소된 겁니다. 그런데 흥선군은 신정왕후 조대비의 심증을 꿰뚫었고 아주 절묘하게 그걸 판단을 잘해가지고 신정왕후를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아들 이명복을 바로 익종과 조대비의 양자로 입적을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익종의 양자로지만은 후계를 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정왕후의 마음에 흥선군은 아주 흡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익종의 아들 헌종의 이렇게 이제 그 다시 후손이 이어지는 모습이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영특하게 흥선군은 이 고종을 바로 익종과 신정왕후의 양자로 입적시켜서 바로 신정왕후의 권위를 세우고 그 제사를 내 어떤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종묘에서 어떤 정통성, 왕실의 정통성이 아닌 혈통적으로 양자로 입적해서 또 이렇게 이제 후계로 이을 수 있도록 해줬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가계에서 보시다시피 철종과 고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렇게 이제 양자로를 입적해가지고 이제 왕위를 이어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에 관한 야사가 아주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상당히 그 주류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이렇게 막 덧붙이고 해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이게 흥미로운 재밌는 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부분도 그 안에 있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흥선대원군에 관련돼서 한 가지 그 특징적인 건 뭐냐면은 상당히 이렇게 이제 보통 옷도 이렇게 비루하고 거렁뱅이처럼 삿갓도 삐뚤어지고 찢어져 있고 이러한 모습으로서 많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을 왕위로 앉히기 전에 어떤 모습이죠. 이런 것들이 주로 위주에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은 그 화양서원 몰매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흥선군이 이제 충북 괴산에 있는 이 화양서원에 있는 거기에 만동묘를 찾아갔었다고 해요. 근데 이 만동묘라는 건 뭐냐면은 명나라 황제 신종이죠. 만력제의 신종의 신위를 모신 곳이 바로 만동묘인데 거기를 참배하러 갔다가 이제 아주 그냥 옷이 완전히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거기를 올라가니까 거기에 있던 하인이 이러한 거렁뱅이 같은 모습으로 어디 감히 명나라 황제에게 참배로 왔냐고 그러면서 구박과 그리고 상당히 심한 모욕적인 그리고 몰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인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모욕적인 처사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대형군이 항의하기 위해서 화양사원에 있는 관리에게 변의장인가요? 그 인물에게 이제 따졌습니다. 감히 하인이 왕족에게 이렇게 자기를
주고 이렇게 막 구타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했더니 그 또 변장이라는 사람은 그럴만 하니까 한 거고 하인은 바로 그 일을 자기가 할 일을 한 것뿐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요즘 말로 개무시를 했었다 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근데 사실 이게 좀 신뢰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이 당시 고종으로 즉위하기 전에 이 흥선 대원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미 이 정삼품, 정이품 이러한 품계와 또는 벼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원군이 아까 우리가 계보를 봐서 알다시피 왕족의 그 혈통을 그래도 이어받은 집안이고 그때 당시에 종친들로부터 모범적인 집안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영군은 상당히 그 종친들로부터 그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바로 또 그의 아들이 흥선군이었고 이 흥선군은 흥선정 그리고 뭐 흥선도종 이게 정상품의 관직이거든요. 그런 벼슬을 갖고 있었고요. 또 24살 때 흥선군이라는 또 이러한 그 작호를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벼슬은 아니었지만 종친의 명예직으로서 상당히 그 대우받는 존중받는 이런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흥선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한 녹봉은 받지 못했겠지만은 남들로부터 존중받고 이렇게 함부로 자기를 대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이죠. 단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렇게 이제 좀 가난해지고 재정으로 궁핍해져 가지고 남들에게 쌀도 꾸고 또 자기 아들을 벼슬도 구하고 막 행동을 했던 것들은 사실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체면 유지, 품위를 성장시키는 그러니까 품위를 유지하고 체면을 차릴 정도까지의 어떤 그런 부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나 봅니다. 단지 기본적으로는 어떤 생활할 정도였고 또 그것이 또 쪼달리면 뭐 이렇게 이제 구걸도 다른 양반집에 가서 구걸도 하고 막 벼슬도 구하고 막 그랬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엄연한 종친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했던 사람이 남원군이었고 그의 아들 흥선군도 벼슬을 이렇게 정삼품 그리고 나중에는 정이품에까지 그러니까 고종이 즉위하기 전에는 이런 정이품까지 올라갔고 오이도총부 동총관까지도 갔고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당상 자리까지 막까지 또 올라갔던 이런 그 사람이 또 그 흥선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했던 화양서원의 몰매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한 깨끔 막 몰매를 맞고 모욕죽을 듣고 하는 것은 아니었죠. 사실은 좀 더 이렇게 이제 사실적인 이야기는 흥선대원군이 만동교에 참배를 하러 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단을 올라갈 때 이제 부축을 받고 올라간다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막 넘어질 듯 하니까 부축을 받고 올라갔는데 거기를 지키고 있던 관리가 여기는 주상도 부축을 받고 올라가는 데가 아니다. 황제를 참배하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디에 그 부축을 받고 올라가느냐. 바로 그냥 올라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는 뭐 사실이라고 해요. 자, 이런 거는 남아있지만 이렇게 막 무시당하고 막 하인으로부터 몰매를 맞고 이런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이 권력을 장악한 신안동 김씨가 있지요. 그러니까 안동 김씨가 세도 정치로서 정권을 완전 장악했을 때였는데 그 신안동이라는 건 뭐냐면 안동 김씨가 세력을 가졌을 때 그러니까 이 안동의 본관을 가졌던 이제 그 양반들 세력들이 한양의 15세기, 16세기에 올라와서 이제 서인으로서 그때 당시에도 그 정세를 주도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세도 가문으로서 이제 확장 번성하게 돼서 완전한 이제 그 당쟁이 아니라 이제 그 가문이 세도가 이제 나라를 전체를 다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안동김 씨가 장악을 했을 때 바로 그러니까 장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의 효자동, 뭐 충선동, 통이동 그 근방에 있던
지역을 그 조선시대 때 이제 말해가 장동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안동 김씨가 살았었는데 그렇게 이제 새로운 산양에 있었던 이 세도를 가문을 우리가 이제 신안동 김씨다. 신안동 김씨의 가문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신안동 김씨의 눈치를 보고 있었을 때 바로 흥선군이 그 당시 신안동 김씨의 수장이었던 김병기가 여는 잔치에 갔었다고 해요. 그 잔치에 가서 그 잔치상을 얻어먹으려고 앉아 있어서 이제 잔치상을 내달라고 하니까 그 김병기가 너한테 주는 잔치상은 이 걔한테 주는 것보다 아깝다. 이 상갓집에 걔에게 주는 것처럼 이 잔치상은 호사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되게 모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흥선군이 나중에 이제 그 고종을 왕으로 즉위하고 자기가 권력을 잡으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신안동 김씨의 좌장이었던 김병기의 그 잔치에 또다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잔치집에 흥선군이 가서 그 잔치상을 받아가지고 이제 음식을 먹다가 여기에 독이 들었다, 라고 하면서 그 음식을 이렇게 이제 던져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왜 그랬냐면은 그 전에 자기가 권력이 없었을 때 신안동 김씨집에 갔을 때 그 무시당하고 자기가 상갓집 개로 취급받았을 때 그 김병희가 자기한테 이렇게 개뼈다귀를 던져주고 그랬던 수모를 당했기 때문에 또 그걸 그대로 이제 자기가 이제 권력을 잡고서 다시 한번 찾아가가지고 이제 네가 나에게 준 음식에 독이 있다라고 하면서 음식물을 내던진 거죠. 그랬는데 김병기가 거기에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흥선군이 던진 음식을 자기가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병기가 안 죽고 계속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흥선 대원군이 그 모습을 보고서 감탄했다고 합니다. 감탄하면서 나도 아들을 나중에 또 낳으면은 바로 김병기 같은 아들을 낳아야 되겠다. 바로 김병기 같은 자식을 둬야 된다. 이렇게 또 이제 그의 그 기질에 감탄했던 또 이런 야사 내용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어떠한 기록에 사실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전해서 이렇게 이제 전달되어 있는 거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대원군이 도박장에 가서 깨평 달라고 하고 이런 얘기들도 아주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흥선군은 이미 종친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명예직이나마 정삼품 정의품의 이런 관직을 갖고 있고 흥선군이라는 자코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이제 재정적으로 궁핍해서 이렇게 이제 국어를 그 양반집에 다니면서 했을지언정 이런 그 시정잡배들과 어울리면서 또는 그 신안동 김씨 가문에게 무시당하면서 지내지는 않았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원군의 집안이 그 법통 또 혈통적으로 다음 왕위를 이을 가능성이 있는 집안으로 지목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동 김씨가 경계도 했었고요. 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야사가 있지만은 그 야사들은 사실은 일제 강점기 때 그 나왔던 소설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봄의 운영궁이라는 책이 있는데 1933년 4년 이때 조선일보에 기재했던 그 소설입니다. 내용은 어떻게 이제 그 운영궁에 있는 그 흥선 대원군을 묘사했냐면 이렇게 거지 모양으로 이렇게 장사치들한테도 구걸하고 또 상갓집 개처럼 이렇게 기어 다니면서 모욕적으로 다니면서 안동 김씨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이렇게 아주 어리석고 또는 뭐라고 그럴까요? 상당히 자기의 자존심과 왕통행과 혈통의 체면은 모두 버리고 진짜 이 비참한 모습으로 묘사를 해놨습니다. 왜 그렇게 묘사를 했냐면은 그러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권력을 잡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드는 이러한 나중에 아주 더 권력을 장악했던
장악한 이러한 흥선군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더욱더 처음에는 비루한 모습에서 나중에는 정말로 나라를 흔들고 권력을 최종적으로 만들었던 그 흥선군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승전결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들 흥선군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오해되는 부분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책으로부터, 이 소설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흥선군에 대해서 잘못된 삶들을 많이 알 수 있었던 것이고, 사실은 그렇게 멋없는 이렇게 모습으로서 살았던 이 선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제대로 알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종친들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고 정의품, 정상품의 간직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또 흥선군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조대비와 흔히 말하는 암투 속에서 고종을 그 왕위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었고, 바로 또 그 익종의 후계자로 조대비를 흡족시켜서 앉힐 수 있었던 사람이 또 그 흥선군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삼품, 정이품, 종친부 관직을 역임했던 사람이 흥선군이었고, 흥선군이라는 것은 바로 나중에 작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 왕실의 어떤 그런 정통의 어떤 이런 이 후손들에게 주는 이러한 봉호도 받았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정삼품, 당상관, 그러니까 당상관이면 뭐 상당히 높은 관직이죠. 그러니까 당상관의 관직을 갖고 있었고, 또 그 위에 정이품의 벼슬도 이어서 또 받았던 사람이 바로 흥선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직을 계속 역임하면서 지냈던 바로 인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운영궁의 봄에서 나와서 이하응을 그렇게 묘사했던 부분들은 사실적으로 전부 다 맞지 않고 좀 더 이렇게 소설적인 거를 가미해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흥선군을 묘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이제 이 흥선군과 고종이 이렇게 앙숙으로 되고 이렇게 이제 서로가 권력 투쟁을 하게 됐던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또 사실적으로 알 수 있냐면, 고종 폐위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대영군의 서자였던 이재선 영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선은 누구냐면 서자의 장남입니다. 이 고종이 계속해서 이제는 이런 자주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개혁적인 어떤 그 정책을 펴나가고, 이 대영군을 따르던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척합의를 세우면서 그 서구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이제 막 하는 이러한 또 이제 세력이었죠. 그런데 이러할 때 바로 이제 그 이재선, 바로 서자를 왕위로 만드는데, 여기에서 만드는 것은 누구냐면은 이재선의 대영군을 따르는 추종 세력들과 그리고 유림들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고종을 폐위시키고 그 서자를 왕위로 앉히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결국은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재선을 왕위로 옹립시키려는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다가 같이 영모에 참여했던 이런 사람들 중에 장교, 그러니까 광주 사성에 있는 장교들이 이제 의군부에 밀고를 하고, 또 그리고 이윤용, 그러니까 이완용의 형입니다. 그때 국내부 대신 이윤용이 고종과 명성황후를 찾아가가지고 고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발각이 돼가지고 여기에 같이 주모했던 사람들의 장교 약 30여 명이 모두가 다 이제는 처형당합니다. 능지처참당하게 되고, 대원군 같은 경우는 고종의 생부였기 때문에 이제는 처형당하지 않고 살아남게 이제 되는 것이죠. 하지만 대영군은 뒤에 있으면서 이렇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렇게 이 사건이라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이미 이 사건은 이미 대영군이 뒤에서 배후에서 이렇게 이제 만들었던 사건이다. 또는 다른 이야기로는 또 명성황후가 날조한 자작극이다. 스스로 이게 없었던 사건을 만든 거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막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황현의 매천야락 같은 경우에도 대영군의 이
뒤에서 만든 사건이라고 그러고 또 명성황후가 또 날조한 사건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영군은 이미 이 고종을 폐위시키고 즉 자기의 서자를 이렇게 왕위로 이으려고 했었던 것들은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발각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처형을 됐던 겁니다. 근데 이재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왕으로서 앉힐 만한 인물은 아니었다고 해요. 왜냐면 그 적장남 이재면이 더욱더 똑똑하고 아주 그 현명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물 평가를 받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재선은 약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재면보다 한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황현의 매천연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본성이 용렬하다라고까지도 표현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왜 저 사람을 그 왕위로 만들려고 했냐면은 이 대원군과 그리고 그 대원군을 따르는 추종의 그 세력들이 이 허수아비를 왕위로 만들고 대원군과 그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국정을 운영하려고 했던 것이다라고도 그 이야기를 그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어쨌든 한번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고종과 대원군은 더욱더 관계가 완전 이제 멀어지게 됐던 것이었죠. 자, 그것으로 이제 또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이어져 가지고 또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모군란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그 1873년부터 4년 막 이럴 때 이 실권을 이제 잃고 실각하고서 운영궁에 거의 이제 연금된 상태에서 또 복권을 노리기도 하고 그래서 고종에게 좀 더 요즘 말로 하면은 뭔가 다시 한번 이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양조직곡으로 자기한테 가기도 하고 하지만 그 압박은 또 실패하게 됐죠. 나중에 다시 또 운영궁으로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이 약 또 10년 동안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1873년, 74년부터 쭉 이렇게 이어지다가 결정적인 게 1882년 이모군란이죠. 이모군란 때 그 이모군란을 수습하기 고종의 아버지를 이제 정권을 맡기고 그러나 이 대영군이 개화 정책들을 다시 되돌리고 다시 또 거기에 있어서 1985년에 또 이제 을미사변 명성황후 민비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명성황후 민 씨가 이제는 그 경복궁 건춘궁에서 이제 그 시해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아간 파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고종은 바로 그 배후에 그 아버지 대영군이 있었고 대영군과 연루되어 있는 그 시해라고 이제 고종은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이제 어긋나게 됐던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 대원군은 다시 운영궁에 실격하게 되고 연금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는 완전 연금 상태로 운영궁에 갇혀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또 이제 이 대원군과 그의 추종하는 세력들이 이제 또 영무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대원군의 적손, 그러니까 이재면의 장남 이주종을 그 옹립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이재선 같은 경우는 대원군과 그의 추종했던 세력들이 그 역모를 일으켰다면 이번 이준영 옹립 사건은 그 두 번이나 일어나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 위안스케이 그러니까 이제 원세계죠. 청나라 이모군란 때 청나라 군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거의 뭐 이제 대사 같은 그러니까 그 당시 청국공사의 역할을 했던 그 원세계가 고종을 폐위시키고 그 조선의 왕을 만들려고 했던 그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북양 대신 청나라 이홍준에게 이렇게 이제 이것을 이제 보고했더니 그 북양 대신 이홍장이 이제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그 시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거는 이렇게 원색에 의해서 고종을 폐위시키고 이주종을 옹립했던 사건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고종이 청나라의 어떤 그 견제를 받지 않고 청나라를 이제는 손을 놓고 친미 친러 정책의 이제 그 방향으로 돌아서겠던 것이었죠. 그리고 또 그 내각이 친일 개화 세력들이 장악하게 되니까 청으로서는 이제는 아예 고종을 내려놓고 새로운 대원군이 친일
세력, 친일 개화 세력을 반대하고 그들을 축출하려고 했기 때문에 대영군의 적선이었던 이준용을 다시 올림으로 해서 이제 청이 다시 대영군과 함께 조선을 이제 국정 운영을 했던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하고도 두 번째 또 이준용을 옹립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이준용을 옹립하는 두 번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준용은 그 이재명의 장남이었고 그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 자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변에 있는 그 세력들에 의해서 자꾸만 자기가 영모의 어떤 그 주도자, 주모자로 자꾸만 이름이 이제 올라가게 됐던 또 인물인 것이죠. 두 번째는 또 대영군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이준용을 이제 옹립하려는 또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는 이 일본에 있는 친일 개화파 세력들이 완전 내각을 장악하게 되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한번 그 친일 세력들을 축출하기 위해서 대영군과 대영군을 따랐던 세력들이 이제는 이준용을 이제 옹립했던 사건인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는 그 일본 공사에서 이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실패하게 됐던 것이었죠. 그래서 대영군과 고종은 더욱더 이제는 완전히 멀어지게 됐던 겁니다. 계속해서 대영군을 따르는 세력과 대영군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종은 이제는 거의 뭐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이제는 사실 거의 아버지만 아니면 능지처참할 수 있는 그러한 영모죄였기 때문에 그 정도로의 서로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가 돼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원군의 적손 이준용은 변절에서 일제의 협력자로 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종과 이재면인데 지금 사진이 이렇게 이제 남아 있어서 우리가 고종과 이재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종과 이 흥선군은 서로가 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아주 수많은 이런 영모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했던 이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의 자리를 자기 아버지가 바로 폐위시키고 아들이나 또는 손자를 즉위를 하려 했으니 얼마나 아들로서는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하지만 차마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 극단적인 사형은 시키지 않고 그대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상태에서 운영궁에서 계속해서 유폐되어 있다가 흥선 대원군은 아소당이라는 곳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 아소당은 어디냐면은 현재 지금 공덕 오거리, 현재 공덕 오거리에서 지금의 현재 서울 디자인 학교인가요? 그 디자인 학교에 있는 곳에 아소당이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소당에 대원군이 살아생전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부터 아주 일찍이죠. 1970년인가요? 그때부터 1870년인가요? 1870년대서부터 거기 공덕동 오거리에 있는 거기에 아소당이라는 건물을 짓고 또 거기에 자기 묘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찍부터 자기가 죽으면 여기에 눕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이런 집을 만들고 묘자리를 만들었었는데 바로 운영궁에서 유폐되다가 아소당에서 이제 죽기 전까지 운영궁에 있다가 아소당으로 가서 아소당에 있는 별서에서 머무르다가 여기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아소당 금표비인데요. 공덕동 오거리에서 이제 3번 출구인가요? 거기 나와보시면 작은 공원이 있고 작은 공원 입구에 바로 금표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저 이제 금표비는 내용은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자리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120호까지, 그러니까 120호에 바로 묘자리가 있었는데 서쪽으로 120호까지는 경작지와 그리고 또 어떤 목축이나 이런 것을 절대 하지
못한다. 뭐 이러한 이제 글들이 이제 써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저게 이제 써 있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소당이 바로 그 저기로부터 약 120보 정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소당은 지금 이 서울 디자인 고등학교의 내부에 없습니다. 이것은 1966년인가요? 그때 이제 헐려가지고 이게 이제 해체가 돼서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있었는데, 흥선군이 거기서 이제 아소당에서 이제 사망했을 때 또 이제 이야기가 또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아소당에서 이 사망했을 때 이제 이랬다고 합니다. 주상이 너무너무 보고 싶다. 아직도 오지 않았느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의 장남 이재면이 듣고서 고종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그 부구수를 알렸다는 것만으로도 고종이 화낼까봐 무서웠다고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고종이 가지 않았던 바로 그 아소당이 바로 공덕 오거리에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집을 아소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소당은 자기가 살아생전에 권력이 하늘을 찌렀을 때 지었던 이름인데 내가 웃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소당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묘자리, 아소당이라는 집과 그 별당과 그리고 같이 옆에 있었던 가묘, 묘자리는 우소초라고 불렀습니다. 우소초는 더욱 웃는 집이라는 곳이요. 더욱 웃는 곳이라는 곳이 우소초가 가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소당과 우소초가 있었죠. 그래서 아소당에서 흥선군은 사망하고 우소초에 묻혔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흥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통 원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래도 상당히 왕실 집안의 능 아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품격과 어떠한 그러한 능에 버금가는 성격의 나름 그러한 석조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흥원은 그렇진 않고요. 왜냐하면 어떤 그런 대원군으로서의 이제 사망을 했던 것이었고, 또 고종과 상당히 사이가 안 좋은 관계 속에서 또 그렇게 이제 죽었고, 또 일찍이 거기를 가묘자리로 이미 만들어 놨었고, 또 이 주변에 그 당시에 가묘로 만들었을 때 주변에는 그냥 산골에 작은 이러한 산소, 조금 큰 산소 이런 형태로 상당히 소규모의 모습으로 검소한 원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흥원에 거기에 있다가 나중에 현재 남양주의 화도읍에 있는 마석에 이제 있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흥선 대원군의 마지막의 모습은 자기 아들과 살아생전에 마지막 죽기 전에 상봉도 하지 못한 모습으로 이게 사망하고 자기가 일찍이 살아생전에 자리했던 묘자리에 들어가서 있게 됐고, 이것도 이제는 우여곡절 속에 이장돼서 남양주에 마지막으로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순종 1907년 순종 때 순종이 그를 추존해서 이 대원왕으로 이제는 취봉을 받게 돼서 지금 우리는 흥선헌위 대원왕으로 대원군은 취봉된 이름으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소당은 현재는 지금 서울 신촌 안산에 있는 이 봉은사의 대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은사 이 대웅전 옆에 있는 이런 법당의 대방으로 이관이 돼서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즉 지금의 서울 디자인 학교에 있었던 아소당이 이제 이 봉은사에 팔려가서 다행히 여기에 이건된 모습으로 우리가 대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아소당의 모습이 왜 이름이 아소종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불리게 되는지는 정확한 이렇게 기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언제부터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현재는 이 아소종이라고 더욱더 많이 불리고 있는 이름이 바로 이 아소당이고, 아소당은 현재도 봉은사의 법당
그 대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봉오세 가문 알 수가 있고 더욱더 지금도 남아있게 됐습니다. 네, 이거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